조선 팔도 제일 바보. 그 바보 앞에서 모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기도 양주 땅 작은 마을에 사는 순돌. 나이 25에 키는 훤칠하고 얼굴도 나쁘지 않았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내는 어릴 때 돌에 머리를 부딪힌 뒤로 뭔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지요. 순돌은 착하다, 하늘만큼 착하다, 그런데 그만큼 멍청하다고.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순돌은 매일 아침 밭을 갈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웃집 밭을 반이나 갈아버렸지요. 이유를 물으니 이웃집 어르신이 허리가 아프다 했으니 그냥 갈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은 기가 막혀 웃어버렸습니다. 화를 낼 수가 없었지요. 순돌에겐 나쁜 마음이 단 한 톨도 없었으니까요. 문제는 그 좋은 마음이 항상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순돌 어머니의 가장 큰 걱정은 아들 혼사였습니다. 동네 처자들은 순돌만 보면 고개를 돌렸지요. 착하긴 한데 저런 사람이랑 살다간 자신이 먼저 돌아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내려온 중매쟁이가 신랑감을 찾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조건은 딱 하나, 키 크고 건강하며 심성이 고운 총각이었지요. 순돌 어머니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중매쟁이 오씨는 한양 상인 박대감의 딸 혼처를 구하러 왔습니다. 박대감 딸 채령은 나이 23, 조선시대엔 홍기가 한참 지난 나이였지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채령은 똑똑하고 야무진데다 성격도 강해서 선을 볼 때마다 신랑감들이 도망갔던 것이었습니다. 중매쟁이 오씨는 딱 한 가지만 확인하고 순돌을 낙점했습니다. 키 크고 건강하고 웃는 얼굴. 멍청한 건 나중에 알겠거니 했지요. 이것이 오씨 생애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박대감은 순돌을 처음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사랑채에 앉아 인사를 받는데 순돌이 대뜸 지붕을 가리키며 기왓장 하나가 빠졌다고, 비가 오면 방 안에 물이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박대감이 황당해서 쳐다보니 순돌은 진심 가득한 얼굴로 고개를 갸웃하고 있었지요. 박대감은 그날 저녁 중매쟁이 오씨를 불러 따졌지만 오씨는 이미 살해금을 받은 뒤였습니다. 채령은 담장 너머로 순돌을 처음 봤습니다. 훤칠한 키에 인물도 반반한 사내가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지요. 구름이라도 새는 것인지 새라도 따라가는 것인지 그냥 멍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몸종에게 물으니 저분이 신랑감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채령은 한참을 더 바라봤습니다. 사내는 그 사이에도 꼼짝 않고 하늘만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보통 사람이라면 낯선 집 마당에서 어색해하거나 주변을 살폈을 터인데 이 사내는 그런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채령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혼인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지요. 하지만 혼인 날짜는 이미 잡혀 있었습니다. 혼인날 순돌은 사모간대를 쓰고 의젓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딱 그 순간만큼은 제법 신랑다워 보였지요. 박대감도 속으로 조금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혼례가 한창 진행되던 도중 순돌이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났지요. 혼례를 이끌던 어른이 말을 잃었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순돌을 쳐다봤지요. 채령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순돌이 한 일은 혼례 마당 한켠에 앉아 계시던 노인 어른께 걸어가 신발이 거꾸로 신겨져 있다며 넘어지시면 큰일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혼례 마당이 한순간 웃음바다가 됐지요. 박대감 얼굴은 시뻘개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노인 어른의 신발은 정말로 거꾸로였고 순돌 덕에 넘어지지 않았으니까요. 노인 어른은 오히려 껄껄 웃으며 순돌의 손을 잡았습니다. 참 기특한 신랑이라고요.
첫날 밤 채령은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됨됨이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고 마음먹었지요. 홀레 마당에서 있었던 신발 소독만으로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눈치 없이 착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쩌면 전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순돌은 방에 들어오자마자 아무 말 없이 그냥 누워버렸습니다. 자리를 깔지도 인사를 건네지도 않았지요. 눕자마자 코까지 골기 시작했습니다. 채령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어깨를 흔들어 깨웠지요. 순돌이 눈을 비비며 일어나 한 말은 배가 고프시냐고 부엌에 뭔가 가져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채령은 그 순간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를 내야 할지, 웃어야 할지, 그냥 울어야 할지요. 결국 채령은 그날 밤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박대감은 결심했습니다. 이 바보 사위를 내보내야겠다고요. 하지만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대놓고 쫓아내면 딸이 과부 신세가 되고 소문도 나빠지는 법이었지요. 박대감이 꾀를 냈습니다. 일을 시켜보자. 어차피 바보니 망칠 것이고 그것을 빌미로 내보내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대감은 그날부터 순돌에게 점점 어려운 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박대감 생애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순돌은 한양 박대감 댁 사위가 되었습니다. 장인은 사위를 내보낼 궁리를 하고 사위는 그 사실도 모른 채 해맑게 웃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박대감이 순돌을 불렀습니다. 사위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했지요. 순돌은 두 눈을 반짝이며 장인어른 부탁이라면 뭐든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대감이 속으로 흐뭇하게 웃었지요. 그리고 건넨 첫 번째 임무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박대감이 순돌에게 내린 첫 번째 임무는 장보기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장보기가 아니었지요. 한양 장터에서 가장 싸고 질 좋은 명주 10피를 사오되 흥정은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흥정 없이 명주를 싸게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박대감은 속으로 흐뭇했습니다. 바보 사위가 비싼 값에 사오면 망신을 주고 그걸 빌미로 내쫓으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순돌은 돈을 받아들고 해맑게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순돌이 장터에 도착하니 명주 가게가 즐비했습니다. 어느 가게 것이 좋고 나쁜지, 어느 가게 값이 싸고 비싼지 순돌은 알 리가 없었지요. 그냥 첫 번째 가게 앞에 서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줄 거냐 물으니 순돌이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이 흥정하지 말라 하셨으니 부르는 값 그대로 드리겠다고요. 가게 주인이 어이없어 웃었습니다. 흥정 없이 사겠다는 손님은 생전 처음이었지요. 그런데 웃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주인은 순돌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꾸밈없이 해맑은 그 얼굴에는 속임수라고는 한 톨도 없었지요. 주인은 그만 양심이 찔렸습니다. 바가지를 씌우려던 마음이 스르르 사그라들었지요. 결국 주인은 스스로 값을 낮춰 명주를 팔았습니다. 순돌은 영문도 모른 채 명주를 받아들고 다음 가게로 향했습니다. 순돌은 장터를 돌며 가게마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흥정은 못하니 부르는 값 그대로 드리겠다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게마다 주인들이 오히려 값을 낮춰 팔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어떤 주인은 덤까지 얹어줬습니다. 순박한 얼굴에 속임수 없는 말이 장터 상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순돌은 해가 지기 전에 명주 10피를 모두 샀습니다. 박대감이 예상한 값의 절반도 안 되는 돈으로요. 순돌이 명주 10피를 들고 돌아오자 박대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남은 돈까지 고스란히 내놓는 순돌을 보며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지요. 순돌이 대답했습니다. 흥정하지 말라 하셔서 그대로 했는데
상인들이 알아서 깎아줬다고요. 박대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이었지요. 옆에서 지켜보던 채령이 피식 웃었습니다. 박대감은 그날 밤 두 번째 임무를 고민했습니다. 이번엔 더 어렵게 내야겠다고 이를 갈면서요. 박대감의 두 번째 임무는 묵은 빚을 받아오는 일이었습니다. 5년째 돈을 갚지 않는 이웃마을 김서방에게서 쌀 10가마를 받아오라는 것이었지요. 김서방은 주먹이 세고 성질이 고약하기로 유명한 자였습니다. 마을 사람 누구도 그 앞에서 빚 얘기를 꺼내지 못했지요. 박대감은 확신했습니다. 순돌이 가면 두들겨 맞고 빈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요. 순돌은 이번에도 해맑게 웃으며 길을 나섰습니다. 순돌이 김서방 집에 도착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한참 만에 문이 열렸지요. 김서방이 눈을 부라리며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동네에서 주먹으로 소문난 사람답게 목소리부터 달랐지요. 순돌이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빌려드린 쌀 10가마를 받아오라 하셨다고요. 김서방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버럭 화를 내며 당장 돌아가라고 소리쳤지요. 그런데 순돌은 물러서지도 맞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멀뚱히 서서 기다렸지요. 김서방이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돌은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받아가야 한다고 장인어른 심부름이라고요. 김서방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화를 내도 소리를 질러도 순돌은 겁먹은 기색이 전혀 없었지요.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진심으로 모르는 것이었지요. 겁을 먹어야 할 상황인지조차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김서방은 점점 기가 꺾였습니다. 주먹은 맞서는 사람에게 쓰는 법인데 이 사람은 맞설 생각 자체가 없어 보였으니까요. 결국 김서방은 쌀 10가마를 내줬습니다. 창고 문을 열며 투덜거렸지만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지요. 순돌은 가만히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수레에 실었습니다. 10가마가 다 실리자 순돌은 김서방에게 꾸벅 인사를 했지요. 감사하다고 덕분에 장인어른 심부름을 잘 마쳤다고요. 김서방은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5년 동안 버티다가 결국 내준 쌀인데 이 사람은 당연한 일을 도와준 것처럼 고마워하고 있었으니까요. 순돌이 수레를 끌고 돌아서는데 김서방이 중얼거렸습니다. 5년 동안 아무도 못 받아낸 걸 이 바보가 받아갔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빼앗긴 것이 아니라 왠지 스스로 준 것 같은 기분이었지요. 순돌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자신이 뭘 했는지 여전히 몰랐으니까요. 순돌이 쌀 10가마를 끌고 돌아오자 박대감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번에도 계획이 빗나간 것이었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터 상인들 사이에 그리고 이웃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박대감 댁 사위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었지요. 흥정 없이도 값을 낮추고 주먹 센 김서방에게서 묵은 빚을 받아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박대감은 뒷목을 잡았습니다. 쫓아내려고 시킨 일이 오히려 사위 소문을 높이고 있었으니까요. 채령은 조용히 순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한숨만 나왔지요. 저 사람이 언제 망신을 당하고 돌아오나, 언제 손을 들고 포기하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볼수록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쁜 꾀가 없었습니다. 잘 보이려는 마음도 없었지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똑같았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보이는 대로 행동할 뿐이었지요. 채령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무언가를 바라고 움직였는데 이 사람만은 달랐지요. 어느 날 저녁 채령이 순돌에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느냐고요. 순돌이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심부름은 하나도 안 힘들다고, 오히려 재밌다고요. 채령은 그 대답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재밌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채령은 그날 밤 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박대감은 이를 갈며 세 번째 임무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일이어야 했지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박대감이 꺼낸 펜은 한양 장안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포목 거상과의 거래였습니다. 수십 년 경력의 상인들도 손사래를 치는 자리였지요. 박대감이 순도를 불렀습니다. 이번엔 진짜다. 이번엔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속으로 다짐하면서요. 순돌은 오늘도 해맑은 얼굴이었습니다. 꾀가 없다는 것이 때로는 가장 강한 무기가 됩니다. 속이려는 마음이 없으니 속일 수가 없고 두려운 마음이 없으니 겁을 줄 수도 없었습니다. 순돌이 가진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계산이 쌓입니다. 그 계산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잊어버리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순돌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감추지 않았고 아무것도 꾸미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서면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말이 없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이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박대감이 순돌에게 내린 세 번째 임무는 한양 장안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포목거상 최 씨를 찾아가 거래를 트는 일이었습니다. 최 씨는 수십 년 경력의 상인들도 문전박대하기로 유명했지요. 웬만한 물건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말 한마디에 트집을 잡아 상인들을 쫓아내기 일쑤였습니다. 박대감은 이번엔 반드시 순돌이 망신을 당하고 돌아올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순돌은 심부름 보따리를 들고 또 해맑게 집을 나섰지요. 최 씨는 순돌을 보자마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양에서 내노라 하는 상인들도 문전박대하던 자였으니까요. 박대감 댁 사위라는 말에 더욱 냉담해졌습니다. 박대감과는 오래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지요. 순돌이 거래 얘기를 꺼내려는데 최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할 말 없으면 돌아가라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순돌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한쪽 구석에 놓인 포목을 가리켰지요. 저 포목이 참 곱다고 색이 어찌 저리 고우냐고 물었습니다. 최 씨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건 최 씨가 10년 전 직접 개발한 염색법으로 만든 포목이었습니다. 수십 년 장사를 해온 상인들도 그냥 지나치는 것이었지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최 씨는 순돌을 다시 봤습니다. 꾸밈없이 진심으로 묻는 눈빛이었지요. 아첨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최 씨 입꼬리가 슬그머니 올라갔습니다. 평생 장사를 하며 저런 눈빛은 처음이었습니다. 최 씨는 그날 2시간 동안 순돌에게 포목 얘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염색법이 어떻고 실의 굵기가 어떻고 어느 지방 누에고치가 제일 좋은지까지요. 순돌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맞장구도 아첨도 없었지요. 그냥 진심으로 듣는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수십 년 장사를 하며 자신의 말을 저렇게 순수하게 듣는 사람이요. 상인들은 늘 다음 말을 준비하며 들었고 양반들은 건성으로 들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듣는 것 자체가 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최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박대감 댁과 거래를 터보겠다고요. 본인 입으로 먼저 말한 것이었지요. 평생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순돌이 집으로 돌아와 그 말을 전하자 박대감은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이번에도 계획이 완전히 빗나간 것이었지요. 채령은 순돌이 돌아올 때마다 슬그머니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 편이었지요. 저 바보가 언제 망신을 당하고 돌아오나 기다렸습니다. 한 번은 우연이고 두 번은 운이라 했지요. 그런데 세 번째 임무까지 멀쩡히 해내고 돌아오는 순도를 보며 채령은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리해서 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세서도 꾀가 있어서도 아니었지요. 그런데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채령은 그게 더 신기했습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도 힘센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되는 사람은 처음이었지요. 채령은 그날 저녁 오랫동안 순도를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채령이 하루는 몰래 순돌의 일상을 지켜봤습니다.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지요. 순돌은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시키지 않았는데도요. 빗자루질이 꼼꼼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석구석 놓친 곳도 있었지요. 그런데 성실했습니다. 중간에 멈추거나 대충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담장 아래 핀 꽃 한 송이를 발견하고는 한참을 들여다봤지요. 빗자루를 든 채로 쪼그려 앉아서요. 지나가는 하인 아이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자 달려가 일으켜줬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요. 흙 묻은 아이 손을 털어주고 괜찮냐고 물었지요. 채령은 담장 뒤에 서서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칭찬을 받든 받지 않든 순돌은 늘 똑같았습니다. 꾀도 없고 계산도 없는 그 사람이 이상하게도 점점 커 보이기 시작했지요. 박대감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세 번의 임무가 모두 빗나갔지요. 게다가 순돌에 대한 소문이 한양 장터까지 퍼지고 있었습니다. 박대감 댁 사위가 특별하다는 것이었지요. 박대감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세 번 겹친 것일 뿐이라 했지요. 네 번째 임무는 절대 우연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박대감은 그동안 자신도 해결하지 못한 묵은 문제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이라면 반드시 순돌이 무릎을 꿇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한양 장터의 순돌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흥정없이 명주를 싸게 사온 이야기, 5년 묵은 빚을 받아낸 이야기, 까다로운 최씨 거상과 거래를 튼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퍼졌지요. 장터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지요. 흥정도 안 하고 명주를 싸게 샀다는 게 말이 되냐고, 김서방한테서 쌀을 받아냈다는 게 사실이냐고요. 그런데 당사자들이 직접 확인해 줬습니다. 명주 가게 주인도 김서방도 최씨 거상의 심부름꾼도 같은 말을 했지요. 사람들 반응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진짜 바보인지 천재인지 모르겠다는 쪽과 바보라서 오히려 된 것이라는 쪽이었지요. 그런데 묘하게도 두 쪽 다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순돌은 그 소문을 전해 들었습니다. 고개를 갸웃했지요. 자신이 뭘 했는지 여전히 몰랐으니까요. 채령이 처음으로 순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녁 무렵 마당에 혼자 앉아 하늘을 바라보던 순돌 곁에 조용히 다가갔지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순돌이 되물었습니다. 뭘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요. 채령이 답했습니다. 무섭지 않느냐고, 떨리지 않느냐고요. 김서방 앞에서도 최씨 앞에서도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느냐고요. 순돌이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이 하라 하셔서 한 것뿐인데 뭐가 무섭냐고요. 채령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물으려 했지만 할 말이 없었지요.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대답이 채령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오래 준비한 말도 영리한 대답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지요. 박대감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보내려고 시킨 일마다 순돌이 해내고 돌아왔고 덕분에 집안에 이득이 생겼지요. 장터 상인들의 신뢰도 높아졌습니다. 박대감은 애써 외면했습니다. 우연일 뿐이라고 바보는 바보라고 되뇌었지요. 그런데 밤마다 드는 생각 하나를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틀린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었지요. 박대감은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네 번째 임무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순돌은 몰랐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세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요. 장터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채령의 눈빛이 달라졌으며 박대감의 마음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지요. 그런데 정작 순돌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누군가의 마음을 바꿨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지요. 그날도 마당을 쓸고 심부름을 하고 저녁밥을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아무것도 바라지 않은 채로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대감이 순돌을 불렀지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무게가 달랐지요. 이번 임무는 달랐습니다. 순돌도 채령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이 순돌에게 내린 네 번째 임무는 지금까지와 차원이 달랐습니다. 박대감이 5년 전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절반쯤 넘어간 포목 가게를 살려오라는 것이었지요. 빚더미에 앉은 가게였습니다. 단골도 떠나고 상인들 사이 신뢰도 바닥난 곳이었지요. 한양에서 내놓으라 하는 상인들도 고개를 저은 일이었습니다. 박대감은 확신했습니다. 이번엔 순돌이 아무리 해맑게 굴어도 안 된다고요. 순돌은 가게 주소를 받아들고 또 씩씩하게 길을 나섰습니다. 순돌이 도착한 가게는 처참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진열대, 금이 간 기둥, 파리 한 마리 들어오지 않는 텅 빈 가게였지요. 한때는 제법 번성했을 가게였습니다. 진열대 흔적을 보면 알 수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거미줄만 가득했습니다. 가게 주인 노인은 구석에 앉아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순돌이 들어서자 노인이 고개도 들지 않았지요. 어차피 또 빚 받으러 온 사람이려니 했습니다. 순돌이 말했습니다. 빚 받으러 온 게 아니라 가게를 살리러 왔다고요. 노인이 피식 웃었습니다. 웃음도 힘이 없었지요. 수십 년 장사 경험으로도 못 살린 가게를 이 젊은이가 살린다고요. 순돌은 노인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지요. 무엇부터 해야 할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순돌은 다음 날 아침 일찍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시작했지요. 노인이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빚을 갚을 방법을 찾아야 할 사람이 빗자루를 들고 있었으니까요. 순돌은 먼지를 털고 진열대를 닦고 금간 기둥을 새끼줄로 묶었습니다. 거미줄을 걷어내고 바닥을 쓸고 창문 틈새에 낀 먼지까지 닦아냈지요. 노인이 뭐 하는 것이냐 물으니 순돌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오려면 가게가 깨끗해야 하지 않겠냐고요. 노인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빚을 갚을 방법을 찾아야지 청소가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었지요. 순돌은 대답했습니다. 청소도 안 된 가게엔 사람이 안 온다고 사람이 와야 빚을 갚지 않겠냐고요. 노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맞는 말이라고 하기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순돌은 그 대답을 듣고 또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순돌은 사흘 동안 가게에 나타나 청소를 했습니다. 노인은 처음엔 말렸습니다. 청소가 무슨 소용이냐고 빚을 갚을 방법이나 찾으라고 했지요. 그런데 순돌은 매일 나타났습니다. 말없이 빗자루를 들고요.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아이 하나가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지요.
달라진 가게 앞을 기웃거렸습니다. 닷새째엔 아낙네 둘이 들어와 구경을 했습니다. 순돌은 그들에게 포목 설명을 해줬습니다. 가격도 품질도 솔직하게요. 과장도 없고 거짓도 없었지요. 아낙네들이 한참을 둘러보다 작은 포목 한 피를 사갔습니다. 노인의 눈이 젖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팔린 물건이었지요. 노인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순돌은 그게 뭐 대단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한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열흘째 되던 날 진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가게 빚을 쥐고 있던 한양의 큰 전주 임씨가 나타난 것이었지요. 임씨는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사도 없었습니다. 가게 안을 한번 훑어보고는 바로 본론을 꺼냈지요. 기한 안에 빚을 갚지 못하면 가게를 통째로 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기한은 단 열흘이었지요. 노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일군 가게였지요. 순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임씨가 순돌을 훑어봤지요. 박대감 댁 사위라는 말에 임씨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빚 문제가 아니었지요. 임씨 입꼬리가 슬그머니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임씨가 노린 것은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가게 뒤편 땅이었지요. 한양 한복판, 앞으로 엄청난 가치가 오를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몰랐지만 임씨만은 알고 있었지요. 몇 년 안에 그 일대가 크게 번성할 것이라는 것을요. 빚을 빌미로 가게와 땅을 함께 넘겨받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었지요. 박대감도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보증을 서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순돌은 임씨와 노인의 대화를 듣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임씨가 귀찮다는 듯 쳐다봤지요. 순돌이 물었습니다. 빚을 다 갚으면 땅도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냐고요.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질문이 임씨의 계획 전체를 건드렸지요. 임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바보가 어떻게 알았냐는 것이었습니다. 순돌은 몰랐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을 물었을 뿐이었지요. 임씨는 순돌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날 바로 박대감에게 사람을 보냈지요. 순돌이 가게도 못 살리면서 엉뚱한 말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래를 방해하고 있다고도 했지요. 박대감이 분노했습니다. 겨우 열흘 만에 가게를 살리는 것도 모자라 전주까지 건드렸다는 것이었지요. 순돌을 당장 불러들이라 했습니다. 채령이 그 소식을 먼저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지요. 지금까지와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진짜 위기였습니다. 빚도 못 갚고 아버지도 화가 났고 전주까지 적으로 돌린 상황이었지요. 채령이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본 순돌의 표정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게 바닥을 쓸고 있었지요. 채령이 다그쳤습니다. 왜 가만히 있느냐고,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아버지가 화가 났다고, 임씨가 열흘 안에 빚을 갚지 않으면 가게를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순돌이 대답했습니다. 빚을 갚으면 된다고요. 채령이 소리쳤습니다. 열흘 안에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냐고요. 순돌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채령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장터에서 명주를 살 때 남겼던 돈, 김서방에게 쌀을 받아올 때 따로 챙긴 수고비, 최씨 거상이 거래를 티며 건넨 사례금이었습니다. 하나하나 꺼내 바닥에 늘어놓았지요. 채령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돌이 그것들을 모아두고 있었을 줄은 몰랐지요. 왜 모아뒀냐고 물었습니다. 순돌이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쓸 일이 생길 것 같았다고요. 채령은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순돌이 모아둔 돈을 세어보니
빚의 절반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채령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열흘 안에 나머지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지요. 가진 폐물을 팔아도 모자랐습니다. 박대감에게 손을 벌리는 것은 더욱 어려웠지요. 이미 화가 난 상태였으니까요. 채령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지요. 그런데 순돌은 달랐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나갔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채령이 어디 가는 것이냐 물었습니다. 순돌이 대답했습니다. 아는 사람한테 가본다고요. 채령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순돌이 씩 웃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라고요. 채령은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순돌이 찾아간 곳은 장터였습니다. 명주 가게 주인 김서방, 최씨 거상, 그리고 순돌 덕에 도움을 받았던 장터 사람들이었지요. 순돌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요. 부탁드린다는 말 한마디와 함께였지요. 채령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순돌이 무릎을 꿇거나 울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진심으로 말하고 조용히 기다렸지요. 채령은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 밤 장터 사람들의 대답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돌 앞에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명주 가게 주인이 돈 보따리를 들고 왔지요. 흥정없이 죗값 내준 그 순박한 사람이 어렵다는데 모른 척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서방도 왔습니다. 5년 묵은 빚 갚게 해준 사람이니 이번엔 자신이 빚을 진 셈이라고 했지요. 최씨 거상은 사람을 보내 돈을 전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뜻은 분명했지요. 채령은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순돌이 돌아다니며 심은 것들이 이렇게 꽃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순돌은 모인 돈을 들고 임씨를 찾아갔습니다. 액수를 본 임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딱 맞는 금액이었습니다. 한 푼도 모자라지 않았지요. 임씨는 계약서를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으며 임씨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돈을 마련했냐고요? 순돌이 대답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빌려줬다고요. 임씨가 비웃었습니다. 장터 상인들이 남의 빚을 왜 갚아주겠냐는 것이었지요. 순돌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빌려준 거라고 꼭 갚을 거라고 했습니다. 임씨는 그 대답을 끝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믿는 사람에게 대가 없는 신뢰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으니까요. 소식은 금세 박대감 귀에 들어갔습니다. 빚을 갚은 것도 가게를 살린 것도 놀라웠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순돌이 그 돈을 장터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직접 갚아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지요. 가게가 조금씩 살아나며 생기는 수익을 빌린 순서대로 나눠드리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지요. 수십 년 장사를 해온 자신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이었습니다. 채령이 순돌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 편이었다고요. 빨리 쫓겨나길 바랐다고 했습니다. 이 혼인이 잘못됐다고 생각했고 저 사람이 없어지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순돌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다고요. 채령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알면서도 왜 그렇게 열심히 했냐고 물었지요. 순돌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시키신 일이니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냐고, 그리고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채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답이 너무 단순해서 반박할 수가 없었지요. 잘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한 것이었지요. 채령은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사람을 내보내려 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지요. 박대감이 순도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지금까지와 달리 임무를 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 안에 둘만 남았습니다. 박대감이 오랫동안 순도를 바라봤지요. 순돌은 여전히 해맑은 얼굴이었습니다. 긴장한 기색도 눈치를 보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박대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내보내려 했다고, 일부러 어려운 일만 시켰다고 했습니다. 말하는 내내 박대감은 순돌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순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했지요. 박대감이 멈췄습니다. 알면서 왜 그리 열심히 했냐고 물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순돌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 짧은 침묵이 박대감에게는 무겁게 느껴졌지요. 순돌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시키신 일이니 잘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지요. 장인어른이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은데 자신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니 더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박대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을 내보내려 한다는 걸 알면서도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원망은커녕 자신이 부족한 탓이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그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십 년을 살며 숱한 사람을 만났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이었지요. 이기려 하지 않고 속이려 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박대감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바보인 것은 순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바보는 자신이었지요. 박대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지요. 50평생 살며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장사꾼의 금기였지요. 그런데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돌이 당황해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박대감이 천천히 손을 내밀었지요. 순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긴 말이 필요하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채령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끝내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박대감 댁 포목가게는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순돌이 장터 사람들과 쌓은 신뢰가 뿌리가 됐지요. 단골이 늘었고 소문이 퍼졌습니다. 순돌이 있는 가게라면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박대감은 더 이상 순돌에게 임무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지요. 채령은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이 혼인이 잘 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순돌은 여전히 해맑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훗날 장터 사람들은 순돌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그 바보 덕에 5년 묵은 빚을 받았다고, 그 바보 덕에 까다로운 거상과 거래를 텄다고, 그 바보 덕에 망한 가게가 살아났다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언제나 같은 결론에 닿았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바보였냐는 것이었지요. 명주 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바보가 맞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진다고요. 김서방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면서 그런 사람 다시 못 만날 것 같다고요.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순돌은 마당을 쓸고 있었지요. 채령이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았지요. 따뜻한 햇살이 마당에 가득했습니다. 박대감이 사랑채 문을 열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지요. 순돌은 그날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는지를요.
그냥 하루하루 보이는 대로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